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속박사의 부동산 상식 방송 들어오셨습니다. 그 지난 시간부터 그 부동산 직거래 시에 계약 전에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방송했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이제 실제 계약 전에 이제 그 집주인하고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계약하기 전에 현장 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지요. 수도,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그리고 결로된 상태가 있나, 그리고 곰팡이가 폈던 흔적은 있나, 그리고 누수된 흔적은 있나, 그 배수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거 이제 확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견 시에 계약 전에 미리 조치를 받던가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을 달 수 있도록 확인하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가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지 집집마다, 아니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은 이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계량기에서 이제 계산돼 갖고 고지서 한 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일 경우 그 집에 이제 총 몇 가구가 살며 그 각 가구마다 이제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집 상태 확인할 때는 되도록이면 밤보다는 낮에 가서 확인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요, 이제 집 상태를 봤으면은 이제 뭐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와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공부를 발급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등기사항 증명서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민원24란다. 그 대법원 등기소에서 이제 발행이 가능하고요. 건축물 대장이 이제 민원24에서 발행 가능하고요.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제보, 갑구, 얼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표제보에는 이제 해당 부동산의 지번, 그다음에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대지권, 대지권은 이제 빌라나 이제 아파트 같은 이제 집합 건물에 표기가 되죠. 그리고 지목, 면적, 요거는 이제 토지분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제 지목이나 이런 게 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갑구에는 이제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사람의 이제 인적사항하고 이제 현재 소유자들, 뭐 이전 소유자들도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줄이 쫙쫙 커져서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이제 현재 소유자가 표시가 되지요. 그리고 그 소유자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들이 표기가 돼요. 소유권 제한하는 이제 권리라는 게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 갑구에 이런 뭐가 기재되어 있는 물건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은 은행 대출일 경우에 이제 근저당권 이런 게 기재가 되죠. 그리고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중도금이 있을 경우에 중도금 전에 잔금이 있을 때 이제 잔금 전에 각각 떼어 보시라고 했어요. 왜? 권리사항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때마다 발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이제 유효 건축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주 간혹 이제 주소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정확한 이제 건물의 주소, 이제 건물의 명칭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발급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쓰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바꿀게요. 자, 여기 이제 계약편입니다.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첫 번째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자와 계약해야 한다. 당연히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뭐 간혹 이제 뭐 부동산에서 뭐 집주인 잘하니까 저랑 계약하셔도 돼요. 뭐 집주인이 지방 살기 때문에 바빠서 여기 못 온다고 뭐 부동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가구나 무슨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관리인이라고 이제 뭐 하면서 자기한테 계약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데 간혹 뉴스에 나오죠. 이걸로 사기치는 경우. 예. 그래서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집주인하고 계약해야 되고요. 집주인이 왔어도 집주인 신분증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확인하냐? 저 홈페이지라고 하네. 제 방송국에 보면은 이제 그 각 부동산 관련 민원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등록의 진위 여부는 민원24에 가면은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갖고 왔을 경우에는 이제 도로교통공단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도로교통공단 그 들어가시면 빠른 면허 서비스라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거기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다 제가 그 방송국에 그 다 올려놨어요. 궁금하신 분은 거기서 이제 보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와서 뭐 집주인의 동생이다, 뭐 친척이다, 또는 부인이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계약서 쓰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도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법적으로 집주인하고 뭐 형제 사이, 뭐 부모 자식 사이 다 남이에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가 왔어도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임대 계약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을 해주지가 않아요. 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이제 부부간에 이제 일상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리권을 인정을 폭넓게 수용을 해주는데, 일상가사 대리란 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였죠. 뭐, 뭐 남편의 옷을 세탁소에 남편 대신 가서 맡기고 찾아오고, 뭐 아니면은 뭐 차가 고장이 났는데, 남편 차가 고장이 났는데 부인이 가서 카센터에 가서 뭐 돈 내고 찾아오고, 이런 게 일상가사 대리지. 어, 부동산 매매 같은 거는 워낙 단위가 크고 또 소유권에 관한 그런 게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인이 왔을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돼요. 부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그거를 첨부를 계약서에 같이 해야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위임장을 안 갖고 왔고, 뭐 나중에라도 이제 뭐 위임장 첨부하겠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특이하게 언제까지 첨부한다 하고 명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명기를 하되 기한을 짧게 주는 게 좋습니다. 뭐 계약 후 3일 이내, 뭐 아니면 5일 이내, 이렇게 위임장 첨부한다, 인감증명서하고 이렇게 짧게 줘야지. 잔금 전까지라고 길게 주면은 이게 나중에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그런 거 뭐 첨부하냐고 잔금대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왜 배우자끼리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통상은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게 아무튼 법적으로 일상가사 대리 없는 배우자가 계약서를 쓰면은, 아니면 뭐 관리인이라고 해서 계약을 쓰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무효인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계약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무효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부부 간에 물건을 했을 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부부가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혼을 준비 중인데 뭐 이제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뭐 이 부동산을 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월세일 경우에 이제 차임을 누가 받냐, 이것 때문에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부인이 와서 계약서를 썼어요. 나중에 남편이 이 계약서 무효라고 하면은 무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잔금전까지 뭐 이렇게 길게 주면은 안 돼요. 짧게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이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가 또 세를 주는 경우가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전대차 또는 전차라고 하는데, 이런 전대차 계약도 그 집주인의 동의서가 함께 첨부가 돼야지 유효하지요. 집주인 동의서가 없으면은 이 계약도 무효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세입자가 주인 몰래 다시 세를 들였는데, 이거를 집주인한테 이제 들켜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 세입자는 나가야 됩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그리고 이 전대차를 금하는 거는 보통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서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 위반 사항이 돼요. 또 집주인하고도.
그러니까 아무튼 전대를 해야 될 사정이 있을 때는 집주인한테 사정을 밝히고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를 하는 게, 그래야지 그 세입자의 또 다른 세입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금하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이체시켜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것도 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뭐 통장으로 이체했더라도 이제 계약 당사자 간의 영수증을 이제 교부를 해서 갖고 있는 게 좋죠.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게 맞죠. 반드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거는 그 계약서에 이제 주소를 쓰잖아요. 주소를 쓸 때 작년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이제 도로명 주소란 걸 쓰고 있는데, 그 계약서 메뉴에 보면 이제 부동산의 표시라고 이제 그 거래될 부동산의 그 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전에 그 구주소, 그러니까 지본 주소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소, 뭐 임대인, 임차인, 뭐 매도인, 매수인, 이런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쓰셔야 되고요. 이게 그 왜 그 부동산 표시에는 지본 주소를 쓰냐 하면은요, 이 도로명 주소가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섹션을 나눠서 지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 같은데, 토지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그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100%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이제 계약서에는 이제 전부, 그래서 그 부동산 표시란에 그 지번 주소를 썼어요. 그리고 올해 혹시 바뀐 게 있나 해가지고 그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이제 부동산 등기 사무 처리 지침, 이런 행정 지침이 있어요. 거기 가서 확인해 봤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표시에 뭐 현재는 도로명 주소하고 병기를 해도 뭐 괜찮다라고는 돼 있는데, 일단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본 주소를 사용하는 걸 아직도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도로명 주소, 이게 사실 뻘짓이죠. 쓸데없는. 여기서 이런 말하기 뭐한데, 명박이 그놈 새끼가 사자방 비리뿐 아니라 구석구석 꼼꼼하게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은 데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네요.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와 거대한 국고의 낭비만 있는 거죠. 도로명 주소를 왜 바꿔? 쓸데없이. 아무튼 그래서 그 나머지 주소는 다 근데 도로명 주소를 써야 돼요. 그거는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내용도 무척 중요한 건데,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택을 개조해서 원룸처럼 된 주택이 있죠. 이런 주택에 보면은 뭐 101호, 201호, 301호, 뭐
또 뭐 102호, 202호, 302호 이렇게 호수를 붙여놓은 집들이 많죠. 아니 뭐 대부분 호수를 붙여놓죠. 이런 호수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등기에 호수가 없어요. 그냥 뭐 뭐의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지, 뭐의 몇 번지 101호, 뭐의 몇 번지 102호 이렇게 등기가 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나 뭐 다세대 같은 경우, 다세대는 빌라가 이제 다세대라고 했죠.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호, 102호 다 따로따로 등기가 나 있어요. 근데 이런 다가구는 101호, 102호 이렇게 등기가 안 나 있어요. 그냥 뭐의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뭐 뭐의 몇 번지 101호 이렇게 쓰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어디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냐면은, 자 뭐 100에 100번지 101호 이렇게 계약서에 이제 부동산 표시란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등기는 101호가 없거든요. 없는 집 주소를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뭐 판례 중에는 이거를 뭐 인정을 해준 판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없는 집 주소를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집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거고, 없는 집 주소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 거기에 등재된 주소를 적고, 만약에 뭐 201호를 계약을 한다 이럴 경우에 그냥 100에 100번지 2층, 또는, 왜냐하면은 등기에는 그 1, 2, 3층 뭐 이게 몇 층짜리다라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층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또는 2층의 일부, 뭐 2층을 둘로 나눠 가지고 뭐 한쪽은 101호, 한쪽은 102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층의 전체를 쓰는 건 아니니까, 뭐 반만 쓰는 거니까 뭐 2층의 일부 또는 그냥 2층, 아니면 그냥 100에 100번지면 100에 100번지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100에 100번지 101호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대부분 모르죠?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간혹 공인중개사 중에도 이거 괜찮다고 뭐 판례 뭐 보호받은 판례 있다고 하면서 뭐 101호 102호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무식한 짓이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문제 생겨갖고 임차인을 그냥 보호받을 수 있는 거를 재판까지 가가지고 고생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있어요. 그거 아주 무식한 짓이에요. 만약에 당사자 간에 이제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할 때도 이거 주의하셔야 되지만은, 만약에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양반이 있다고 써놓으면은 버럭 화를 내십시오. 그리고 뛰쳐나오세요. 여기서 계약서 못 쓰겠다고. 간혹 있어요. 제 경험담이에요. 그 공인중개사 중에 똥꼬집 센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상속 부동산일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이제 아들이 계약서 쓴다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등기를 떼봐서 아들이든 아니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 아들의 어머니죠. 어머니든 그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으면은 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상속을 하면은 뭐 아버지가 죽으면 큰아들한테만 상속돼요? 아니죠.
뭐 가족이 있으면 상속 권리자가 여럿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그들 간에 소유권 분쟁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봤더니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한테 전부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속 등기된 이후에 계약을 하세요. 아니면 골치 아픕니다. 만약에 뭐 아들이 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공유부동산 뭐 그 공동상속을 했어요. 뭐 어머니하고 또 그 대리로 나왔던 아들하고 또 뭐 동생하고 셋이 공유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분을 5를 갖고 있고 이 아들은 지분을 3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지분을 2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와서 계약서를 썼어. 근데 엄마가 욕심이 많어. 그래서 응? 월세는 나한테 하라고 해. 근데 아들이 살림이 어려워. 뭐 그래서 월세를 받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7번에 이제 나오죠. 공유 부동산일 경우에는 지분이 과반이 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지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면은 이것도 법적으로 무효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예를 든 거 아들이 3을 갖고 있죠. 그 아들하고 계약했죠. 소유권자 힘이 맞는데 과반이 안 되죠. 3이니까. 그래서 무효계약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부동산은 조심하라는 거 하고, 그 공유부동산 과반이 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부부가 공동명의인 부동산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남편도 2분의 1, 부인도 2분의 1 갖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부가 둘 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2분의 1은 절반이지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동명의인데 뭐 남편이 4를 갖고 있고 부인이 6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부인이 나왔어요. 부인과의 계약은 유효해요. 왜? 과반이 넘잖아요. 6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3명이서 3분의 1씩 갖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3명 중 2명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나 B, A와 B 또는 A와 C, 뭐 B와 C, 뭐 이런 식으로 2명은 나와야지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이렇게 공유부동산일 경우에 여러 명이 공유부동산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 월세를 받는 거에 대한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분권자가 안 되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도 무효지만은 뭐 이제 그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효하게 계약을 해놔야지 다툼이 생겨도 아 그건 뭐 당신네들 문제니까 난 모르겠어 이럴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프죠.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온 요 3분의 2 B는 3분의 1 경우 그럴 때는 A와 단독으로 가능. 뭐 위에서 얘기 드렸죠. 어머니가 5를 갖고 있고 아들 둘이 각각 3을 갖고 있으면은 아들 둘이 이제 그, 그 뭐야 어디까지 얘기했나 까먹었네. 아무튼 이럴 경우에 이제 어머니는 단독으로 가능하죠. 예. 그리고 월세를 집주인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배우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서는 부부도 남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타인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특이하게 계좌번호, 소유주, 그러니까 계좌 소유주 이런 거 포함해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갖고 있는 집을 세를 줬는데 아들이 효자여 가지고 이제 뭐 부모님 통장에 월세는 부모님 통장에 넣어주세요. 뭐 이럴 경우 있어요. 용돈 쓰시라고. 근데 그 아들의 부인이 그걸 알고서는 아들을 쪼아. 그리고 세입자를 쪼아요.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통장은 월세는 우리 남편 통장이나 뭐 자기 통장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엔 또 곤란하거든요. 뭐 집주인 부인이 뭐 그러는데 물론 뭐 이것도 일상가사 대리권에 인정을 받을지 뭐 인정을 받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연락을 받으면은 내 세입자로서는 입장이 곤란하죠. 자기네들 집안 싸움을 세입자한테 끌어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럴 때는 이제 그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 계약서에 어머니 통장은 넣으라고 돼 있어서요. 그럼 계약서를 이제 변경을 해주세요.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 남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죠. 예. 그런 의미고요. 9번째,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임대인 그 계약서 보면 이제 하단에 임대인 임차인란이 있죠. 그 임대인 임차인 안에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름에 반드시 자필로 자기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사인은 안 돼요. 뭐 도장 안 갖고 왔다고 사인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인은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명 후 날인하게 돼 있어요. 그 서명을 해야지 서명에다 사인 그것도 안 되고요. 날인에다 사인 그것도 안 돼요. 도장을 안 갖고 와서 그랬을 경우에 지장 찍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인은 안 돼요. 그리고 계약서가 이제 당사자 계약일 때는 2장을 쓰죠. 이제 부동산이 있을 때는 이제 부동산 것까지 이제 3장을 쓰고 그럼 이 계약서 간에 간인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되고요. 간인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뭐 그 양 당사자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갔잖아요. 그 나눠 갖기 전에 각각 그 겹쳐가지고 이제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각각 반씩 찍는 거죠. 이게 원본이다 라는 표시죠. 예. 그래서 간인을 하는 거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10번 이제 잔금을 할 때 이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인데 잔금 전에는 꼭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라고 이제 먼저 시간에 얘기 드렸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잔금 치르러 가요. 잔금과 열쇠 이제 키는 동시에 서로 주고받고 이제 처리를 하시고 전세입자의 공과금을 꼭 확인을 하세요. 이거 집주인도 잘 몰라가지고 먼저 세입자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냥 잔금 받아서 저쪽에 이사 갈 사람 잔금 주고 전세금 반환해주고 그냥 이삿짐 트럭 보내는 경우 망망이 있거든요. 네, 공과금 다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단독이나 이제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정화조비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수도, 공동전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관리하는 집이 하나씩 있거든요. 되게 그런 집 찾아서 뭐 공동수도나 공동전기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되게 그런 집에서 정화조도 이제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제 매년 이제 몇 월 달에 치우니까 뭐 몇 월 달에 이사 가면 얼마 정도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확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요금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도 요금 확인은 이제 국번 없이 120번 여기에 하시면은 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집 주소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그 알려줍니다. 전기 요금도 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는 이제 서울일 경우에 거는데 1588-5788은요. 이제 여기다 하셔도 되고 뭐 서울이든 이제 지방이든 그 해당 그 도시가스 회사가 있거든요. 그 도시가스 고지서 보면은 그 도시가스 회사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과금, 관리비 이거 두 개는 잘 체크하시는데 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잘 체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뭐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무슨 이제 큰 수리가 필요할 거를 대비를 해서 조금씩 걷어서 모아놓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도색을 뭐몇 년마다 한 번씩 하기 위한 뭐 필요한 돈,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좀 중요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뭐 그런 거 수선 유지 비용 뭐 이런 거에 이제 이거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 근데 이제 다 이제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이제 고지가 돼서 나오니까 이게 이걸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실에 가면은 요거 내용만 따로 알려주거든요. 대개 이제 조그만 아파트 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되는 이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가면은 장기수선 충당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돼요? 내역서 좀 뽑아주세요 하면은 다 뽑아주거든요. 이거 내역 확인해서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이사 가는 사람 얘기예요. 집주인한테 이제 보증금만 반환받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청구해서 이것도 받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하면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장기수선 충당금 안 받고 이사 가시면은. 그리고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 중에 이제 좀 또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선수관리비라는 게 있는데요. 선수관리비는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 선수관리비는 이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이제 그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받고 가야죠. 이거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최초로 부장해서 입주를 할 적에, 입주를 할 때 뭐 아파트에 모든 가구가 한꺼번에 다 이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띄엄띄엄 이사하다가 뭐 어떤 집은 한참 비어 있다가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입주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는 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일정 금액을 미리 이제 초초 운영자한테 이제 관리비를 걷거든요. 이게 선수관리비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돈이 뭐 받은 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다음 이제 소유권자한테 계속 토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아파트 매매대금뿐 아니고 이제 설수관리비도 이제 주죠. 대개 이제 뭐 보통 평당 한 10,000원 정도 뭐 이 정도를 받죠. 선수관리비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24평이면은 한 뭐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뭐 30평 대면은 뭐 30만 원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선수관리비는 이제 매매 계약 이행할 때 이제 확인하고 받아야 할 이제 돈이라는 거, 장기소송 충당금은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 옵션 사항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관리실에서 다 확인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안방에 이제 조명 리모컨 되게 이제 달려있죠. 옛날 아파트 빼고 요즘 아파트들은 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키, 그리고 그 현관키, 그리고 뭐 집안에 보면은 뭐 되게 기본으로 이제 들어있는 게 TV 장식장, 뭐 TV 다이라고 하죠. 다이는 일본말이라서 안 쓰고 이제 TV 설치대, 그리고 뭐 식기 건조기나 또는 뭐 음식물 분쇄기라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보일러 같은 거, 그리고 간혹 이제 빌트인 가구도 있고 이제 뭐 그 빌트인 세탁기도 있고요. 싱크대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돼 있는, 그리고 보일러, 여기는 없지 이제 보일러, 그리고 보일러 위에 소화기, 자동 소화기, 그리고 각 이런 기구들이 있으면은 기구들에 대한 이제 설명서, 이런 거 다 이제 그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월세도 다 이거 확인하고 양수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이제 관리실에서 난리치고, 뭐 키 같은 거나 뭐 리모컨 이런 거 특히 많이 이거 잊어먹더라고요. 이제 조명 리모컨. 그 다음에 뭐 싱크대 위에 있는 라디오 이런 것도 많이 임의적으로 뭐 분해해 버리거나, 뭐 아니면 뭐 식기 건조기 뭐 이런 것도 막 임의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던가 뭐 파손되던가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꼼꼼한 부동산 같은 데는 이거 다 사진으로 찍어서 아예 계약서 특약란에 명기해 버리는 데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튼 요런 거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고 이사를 하셨으면은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죠. 그 잔금 치른 날 되도록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빨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쁜 집주인일 경우에 잔금 치른 날 그날 은행 가고 대출 받는 경우 있어요. 저당 잡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채권 순위가,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오늘 잔금을 치르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잔금 받고 나서 바로 은행에 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채권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대출이 1번이고 내가 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2번이에요. 채권 순위가. 왜 같은 날 했는데 순번이 1번, 2번 이렇게 생기냐면요, 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에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은행에서 이제 하는 근저당권은요, 근저당 설정한 날 그 시간부로 바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월 21일 날 둘이 똑같이 했어도 근저당권은 4월 21일 날
설정이 된 걸로 효력이 발생하고요. 나는 4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하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계약서 쓸 때 특이하게 적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무튼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갖고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가 집주인 대출 받는 것보다 늦게 전입신고하면은 채권 순위 밀립니다. 이건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 그게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순위에서 밀려요. 전세권 할아버지를 해도 밀려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게 뭐에 대해서 대항하냐, 이거 뭔지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차에 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에요. 법률상의 힘. 이게 이제 그 집 같은 경우는 경매나 이런 거에 했을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내가 임차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확정일자란 거를 받아야지만 우선 변제권이란 게 생기고요. 근데 이거는 그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 내용인데 계속 이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대항력이란 거는 이제 그런 거고요. 우선 변제권은 그럼 뭐냐?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그리고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어요. 소액 보증금 이제 임차하는 분들에게 그거는 최우선 변제는 이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이고요. 이거는 그냥 우선 변제권은 채권의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닌 게, 다른 채권자들이 여럿이 있다고 했을 때, 가령 3명이 있다고 쳐요. 1, 2, 3,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더니 채권 순위가 1번이 됐다. 그리고 그 집에 다른 세입자 둘이 왔어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요.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근데 내가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 안 받고 있으면은, 안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 온 사람이 1번, 2번이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제일 꼴찌로 항상 뒤로 밀려요, 이게. 우선 면제권이 안 생기죠. 원래는 1번이어야 되는데 제일 꼴찌로 설정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됐네. 경매가 돼가지고 순서적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받아갈 게 없어. 이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라는 거고, 우선 변제권이란 거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받아가는 거가 뭐라기보다는 순서에 의해서 받아갈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받아야 될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갖고 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사 전에. 그게 확정일자를 미리 찍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사한 날짜보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뭐 한 달 정도 빨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받아야지만 세트 메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한 달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거고요. 확정일자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그 날에 그런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확정일자예요. 그거를 이제 증명을 어디서 하냐? 공신력 있는 곳에서 증명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고, 또는 공증소 이런 데서도 확정일자 할 수 있거든요. 확정일자란 건 그런 의미예요. 그 도장 땅 찍잖아요. 몇 월 며칠 날 그냥 증명한다고. 이것만 해도 그 전세권을 거의 준하는 효력이 있고요. 세입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택의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집에 항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뭐 직업 사정상 간혹 주민등록을 옮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가족이 있으면은 이제 가족은 되도록이면 옮기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왔다 갔다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세권이 이제 좋은 점은 이런 점이 좋기는 해요. 일단 설정을 해내면 등기 사항 증명서에 그냥 딱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주 안 하고 있어도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아무튼 확정일자란 건 이제 그런 거다 하는 점, 예, 설명드렸고, 그 앞서도 얘기 드렸는데 그 계약서에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예, 다 말씀드렸어요. 뭐 공부에 있지도 않은 호수를 기재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 만약에 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보호를 해준 그거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다시 재판을 해서 판결을 얻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괜한 뭐 이 101호라고 뭐 호수까지 기재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 공부에 기록되지 않은 호수는 없는 집이에요. 유령집. 그것만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계약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는데,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건 뭐 보호 대상으로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그 법적으로 계약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그 용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법 그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만약에 이제 무허가 건물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그 라이브 캠이 일로 넘어갔네. 이것으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 중에서 계약서 작성할 그 현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몇 회째 하고 있는데 요즘은 방송하는데 통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재미가 없는 방송이긴 뭐 확실하긴 한데 그래도 관심 가질 사람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 필요하실 분이 있을까라는 믿음을 갖고요. 저는 제가 준비하는 데까지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래서 뭐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대충 1시간 됐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놓고 이번 시간하고 지난 시간하고 했던 내용을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